오늘 행성 마지막 정리 해봅시다. 우리가 밤하늘의 천체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항성이라 불러준 놈들은 걔네들 위치가 고정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즉 적경과 저기가 바뀌지 않는다 했죠. 그 와중에 태양과 다른 항상 적경이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손 움직였다고? 증가하는 쪽. 내가 지금 어느 손 움직였어? 왼손. 왼손 어떻게 움직였지? 반시계. 반시 방향으로. 이게 증가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5개 이상한 별들을 봤어요. 그 5개 이상한 별들은 대체로 적경이 증가되던, 다시 말하면 순행하다가 가끔 적경이 감소하던, 역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5개의 행성 우리는 수성과 금성 그리고 화, 목, 토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수성과 금성이 내행성이고 그리고 화목토가 지구보다 공룡궤도가 바깥쪽에 있는 외행성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 옛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움직여야 하는 천동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우주만을 저렇게 펼쳤다는 내용을 오늘 수업 후반 때 얘기할 겁니다. 행성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태양을 놓고요. 여기 이제로, 다시 말하면 지구의 공전궤도를 한번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안쪽 공전궤도를 한번 그려볼까 싶은데요. 수성 및 금성의 공전궤도를 대충 이 정도 해놓을게요. 널찍널찍하게 쓰세요. 너무 조그맣게 쓴다. 자, 내행성에서 금성 할게요. 여기를 비너스 제로 할게요. 이 비너스 제로 위치는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태양 더 뒤에서 합쳐 보입니다. 뭐라 부를래요? 왜요? 예, 얘는 외합이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금성 공전궤도에서 이쪽 방향, 요거는 비너스 동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론 수성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동방의 특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네요.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내가 어디서 움직였지? 오른손. 진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훨씬 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매번 얘기하지만 천체 문제, 행성 문제 풀고 이런 거 할 때 뭐를 푸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푸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인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라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하면 아니 나 뭐 이쪽으로 하는 게 편한데 왜 그렇게 하면 뭐 뒷감당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는 중이고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의미를 부여할 때 내가 왜 동방을 빨간색으로 왜 서방을 파란색으로 쓰는지 의미 다 부여했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색에 대한 의미도 부여하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달라는 거, 머릿속에 이미지 좀 그려주고 문제 풀 때도 빨갛게 파랗게 색깔 좀 활용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너스 동방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이다 보니까 태양보다 나중에 뜨고 나중에 남쪽하면 나중에 진다고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이쪽은 반드시 해, 진, 뒤,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뻔하게 이쪽 라인에 있네요. 요 비너스 서방이라 불러준 놈은 태양보다 적경이 작기 때문에 태양보다 먼저 떠요. 그래서 얘는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방이니까 서쪽 하늘, 동방이니까 동쪽 하늘 이런 식으로 하면 필패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 앞에 내합도 있죠. 특히 내합을 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역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성이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못한대요. 예, 요 부분, 직각되는 요 부분은 우리는 금성의 동방 최대이동이라는 이름을 쓰죠. 이각이라는 것은 태양과 얼마나 각도가 벌어졌습니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금성 같은 경우에 동방 최대각이 48도예요. 이각 15도당 1시간 관측 가능하니까 동방 최대가 있을 때는 해진 뒤에 맥스 한 3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물론 서방 최대각도 나올 수 있겠죠. 서방 최대각
같은 경우에는 해 뜨기 전에 대략 3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석의 경우에는 28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2시간이 조금 모자라다는 뜻이 되겠죠. 반면 나중에 외행성할 텐데 외행성은 이 각이 180도 돼버립니다. 즉 뭐 최대라고 뭐 부를 수 있는 뭐 그런 성질이 아니죠. 그래서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합의 추의 위치에 있을 때는 12시간씩 이 각이 180도 되니까 12시간씩 관측 가능할 수 있겠고요. 플러스 알파 적 위에 따라서 12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또는 12시간보다 좀 덜 관측 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했지만 이 동방 최대의 위치를 내가 비너스 3라 쓰겠다 했습니다. 서방 최대격은 비너스 6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X축 시간축에 대해서 동방의 이 각과 서방의 이 각을 비교해 볼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했죠. 예, 여기가 비너스 3, 동방 최대각과 비너스 6, 서방 최대각의 그림이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사진 찍어놓고 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우리가 비너스 제로의 위치를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외합이죠. 비너스 제로의 위치는 외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비너스 1과 비너스 2, 비너스 3, 비너스 4 내합을 지난 뒤에 비너스 5, 6를 넘어서 7, 8까지 움직이는 이런 그림을 그리자 하겠습니다. 작게 쓰면 불편했어요. 예, 여기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4를 쓸 수 있겠고 비너스 5 이쪽에서 내합을 지납니다. 비너스 7과 8 쓰겠죠. 금성형의 스스로 빛을 방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보름달, 좀 더 큰 보름달, 상현 위상, 비너스 4에선 초승 위상이 되고요. 비너스 5요, 금음 위상이고 비너스 6, 하현, 작은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위상으로 되네요. 어차피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순행이에요. 서방에서 동방 넘어가는 이게 순행하는 라인입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하면 비너스 6에서 시작이 돼서 외합을 지나서 동방 최대가 비너스 3까지 오는 여기가 순행 라인입니다. 반면 비너스 4, 5 이 정도 지날 때가 역행하는 라인이죠. 관측자 입장에서 동, 남, 서쪽 보이죠. 태양이 서쪽 지평선에 걸려있네요. 그래서 저는 신입, 준. 자, 생각해. 두중 답이 하나예요. 두중 답이 하나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요. 태양이 서쪽 지평선에 걸려있대요. 저녁 6시예요? 새벽 6시예요? 저녁 6시. 그렇죠. 가끔 새벽에 서쪽하게 뜬다는 애들이 있어요. 저녁 6시 태양이 서쪽 지평선에 걸려 있었을 때 이가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됩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1월 1일 찍고 1월 2일 찍고 1월 1일 찍고 2월 1일 찍고 3월 1일 찍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렇듯 서에서 동으로 뭐한다? 순행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접선 방향 비너스 3 동방 최대각에서는 적경의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몸을 유를 하다가 이후에 비너스 4 되면서 초승 위상이 되면서
동방으로 역행하는 이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적경 알파 순행하다가 적경이 증가하다가 순행하다가 비너스 3 위에서 머무를 유하다가 유에 비너스 4대는 초승위상 오면서 내합 거치면서 그리고 비너스 5 거치면서 적경이 감소하는 역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내합 지나고 나면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 걸려있는 이때의 제곱이 되는데요. 비너스 5, 6 이렇게 되겠네요. 금ung 위상으로 하연 위상으로 보이다가 즉 이렇게 역행하다가 또 비너스 6 사방천의 근처에 꽤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이후에 순간 비너스 7, 8 되네요. 작은 보름달, 좀 더 작은 보름달 이런 위상으로 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에서 동방 쪽으로 움직이는 이게 순행, 그렇지 않냐고 동에서 서방 쪽으로 가는 것이 역행되게 된다고요. 유예도 마찬가지죠. 머물다가 증가, 순행하게 됩니다. 내행성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기 힘들면 사진 하나 찍어놓고 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지금 동영상 촬영되고 있는 거 단톡에 다시 올려주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행성 파트 2에서 새겨야 될 것은 첫 번째 회합주기라는 놈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호로는 S를 쓰고 있네요. 지구와 이적의 위치에서 반시간을 공전하는데요.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지구의 공전주기 1년 됩니다. 내행성인 금성이 V제로 이 위치에서 다시 원래 이 위치까지 오면 한 공전주기 금성 같은 약 0.6년 됩니다. 금성이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요. 근데 금성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동안 지구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구 역시 0.6년 동안 이렇게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구와 이제로 금성이 V제로 다시 말하면 금성이 외합의 위치에 있었는데 금성이 한 바퀴 돌아온 뒤에 여전히 외합입니까?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지구 역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합주기라는 식이인데요. 회합주기 분의 1은 이 지구의 공전주기 분의 1 빼기 플래닛 행성의 공전주기 분의 1 이렇게 해서 절대치합니다. 물론 내행성과 외행성에 따라서 지구의 공전주기 2와 행성의 공전주기 P의 위치가 바뀌긴 합니다. 내행성이나 외행성에 따라. 근데 어차피 뭐 지울 수가 있습니까? 절대치 취하면 되죠. 그래서 금성이 외합에 있다가 다시 외합 오면 요 시간은 금성의 공전주기가 아니라 회합주기예요. 즉 S, 비너스, 금성의 회합주기가 되는 겁니다. 회합주기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하면 공전궤도 반지름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1AU 지구의 공전궤도 반지름과 1년 회합주기에 대해서 회합주기가 1년이 채 안 된 놈이 한 놈 있어요. 누구? 수성이 있어요. 수성 같은 경우에는 공전주기가 88일, 약 석 달이고요. 회합주기는 약 넉 달 됩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 1.5년 정도 잡을 수 있고요. 화성이 제일 기네요. 2.1년. 네, 여러분들 챕터 19 행성 파트 2에 보면 첫 번째
회합주기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고요. 물론 여러분하고 지난번 수업할 때도 이 회합주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목, 토, 천해. 우행성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공전궤도 반지는 길어지고 공전주기가 길어지나 회합주기가 오히려 짧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성 문제 풀 때는 옆에 항상 저 회합주기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어? 정리하세요. 그래서 대략 이게 한 1.5년 되는 회합주기가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에 외행성인 화성의 궤도를 하나 더 그려봅시다. 지구가 이제로 있을 때 금성, 비너스 제로 이쪽에 외압에 놔두는데요. 예, 여기 충의 위치에 내가 마스 제로를 한번 놔둬볼게요. 충이라 불러주는 이 화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보이고요. 또한 지구의 보름달 방향 쪽에 있다 보니까 12시간, 즉 이가 최대가 180도에 맞춰서 가장 오래 볼 수 있죠. 충은 그래서 가장 시점 크게, 가장 오래, 가장 밝게 보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외행성은 이 충 근처에서 심지어 역행까지 하네요. 그래서 외행성 시험 문제는 충 근처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게 7할 이상이 됐습니다. 네, 여기는 합이 되고요. 이쪽에 동구와 여기에 서구도 외행성 위치 관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성이 비너스 제로에서 비너스 1, 2, 3, 4 이후에 5, 6, 7, 8 넘어가는 이 과정, 반시계 돌리는 이 과정은 지구보다 금성이 더 빨리 돌아서 그냥 지구 위치를 놓고 위상 변화는 그냥 비너스 금성의 공전궤도 방향으로 돌려도 괜찮다 했습니다. 근데요, 외행성은 지구가 더 빨라요. 그래서 충 다음에 공전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지만 위상의 방향은 시계로 됐습니다. 충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동구가 되고 합이 되고 서구가 됩니다. 외행성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전의 방향 반식입니다만 지구를 놓고 위상의 방향을 생각한다면 지구와 2제로에서 2와 났을 때 화성은 말씀한 이 정도밖에 못 와요. 그래서 동구의 위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행성의 밝기 변화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내행성의 밝기 변화인데요. 내행성은 동방 최대 근처에서 최대 밝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금 더 와야 됩니다. 여기서 최대 밝기를 찍고요. 이후에 내 앞에 확 내려갔다가 서방 최대가 조금 못 가서 여기서 최대 밝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밝기의 변화 금성인 것입니다. 그럼 화성은 어떨까요? 하네요. 화성은 회역주가 좀 더 길다 했잖아. 충일 때 가장 밝아요. 예, 지금 당장 이제로일 때 마스제로를 해서 충이네요. 가장 밝았네요. 이후에 어두워지면서 충에서 합을 지나 다시 충까지 오는 회합주기가 좀 더 긴 요놈은 화성이 되겠네요. 여기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충 다음에 동구요, 서구요? 동구라 했습니다. 합 다음에 이쪽이 오면 서구라 했습니다. 외행성의 위상 변화는 충 다음에 동구합, 시계 방향으로 바꾸라 했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회합주기보다 화성 회합주기가 좀 더 길어서
금성이 외압에서 다시 외압까지 오는 이 시간보다 화성은 충에서 충 오는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럼 뻔하게 뒤에 목성이 하나 더 있어 할게요. 주피터 목성 어떨까요? 충에서 충까지 그리고는 목성 회합 주기가 좀 더 짧아야 되겠죠. 색깔 쓰라는 이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준이는 지금 이러한 게 공부하는 게 처음이죠. 예. 나중에 우택쌤 수업 들어오면 단톡 초대할 거고 이와 관련된 옛날 동영상들 짠뜩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더 집에서 복습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오늘로서 행성 끝낼 거예요. 더 뭐 할 거 아니에요. 전체는 오늘로서 뭐 상당수를 끝낼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스페이드 3F, 상권, 고체지구, 암석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때도 못하면 참 난처하죠. 자, 회합 주기 몇 페이지야? 맨 앞에가 첫 페이지. 거기 몇 페이지야? 188페이지. 예, 페이지 188쪽.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5분 줄게. 빨리 정리해. 보충전을 다 읽어내고 빨리 하십시오. 페이지 188페이지 빨리 외워. 이거 그래서 페이지 3F 188쪽에 보충전을 드리는 거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회합 주기 처음 설계했잖아. 정리해. 자,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는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쌤하고 물리 시간에 케플러 법칙을 공부해본 학생도 있을 텐데요. 케플러 법칙, 이놈은 유럽의 눈깔좁기로 유명한 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티코 브라이가 방대한 행성 관측의 데이터를 근데 눈은 좋은데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서 케플러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제자람이 좀 이상하고요. 일종의 고영인과의 관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케플러가 행성들을 살펴보니까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즉 하늘 돌아가는 천동설과 아니야 태양 주위로 행성이 돌아야 하는 지동설, 이런 데서 다 원궤도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아니네 타원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라는 것은 두 초점 사이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인데요. 이렇게 돌더라는 거죠. 즉 태양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근 1점과 태양에서 상대적 원 1점을 가지는 이런 타원교 돌더래라는 게 케플러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원동이 아니라요. 그럼 케플러 제2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그럼 타원교도 도니까 같은 속력으로 도는, 다시 말하면 등속 원동은 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좀 더 근접점에서 빨리 돌고 원점에서는 좀 느리게 돌더라는 겁니다. 대신 같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면 요 쓸과 면적 S1과 쓸과 면적 S2가 서로 같다는 요 케플러 제2법칙은 있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쓸고 할 때 V1의 속력과 V2의 속력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건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물리에도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원에서 면적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요 반지름 R과 호의 길이 L에 대해서 요 면적 S는 2분의 1 RL 되네요. 따라서 S1의 면적이라는 것은 요 길이를 R1이라고 요 길이를 R2라 해볼까요? 결국엔 R1 V1 이꼴 R2 V2가 되겠죠. 왜냐하면 호의 길이 요 놈은 그 속력에 비례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만약 1대2의 반지름 비였다면 2대1의 속력 비를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제 케플러 제3법칙 조화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이 공전 주기의 제곱과 피리어드, 이건 공전 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반경 A의 삼승이 비례하는데요. A는 장 반지름 됩니다. 장반경 장 반지름 됩니다. 요게 비례하네요. 단 케플러는 이 조화법칙 공전 주기하고 장반경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만 왜 그래야 하는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고요. 그 나중 이유는 뉴턴이 만유인력으로 설명하게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A. 장반지름은 하고 있는데요. 장반지름은 절대 원위점까지 거리 R2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게 장반지름 A가 되고 요게 단반지름 B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장반지름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타원 궤도에서 타원의 중심에서 원일점 또는 타원 중심에서 원점까지 거리 또는 근일점 원일점 사이의 장지름 이것을 절반으로 삼아야 됩니다. 트리오너 시기를 보면 맨날 요 R2를 장반지름 계산해갖고 아작 나오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나? 네. 근데요 이게 정수 단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뭐 별로 없어요. 할 만한 게. 지구가 1년의 제곱이면 장반지름 1AU의 3승 되겠고요. 미지행성 X, Y에 대해서 정수 단위로 떨어지면 4의 3승은 8년의 제곱짜리 나오고요. 9의 3승은 27년의 제곱되는 요거밖에 없어요. 정수단위 떨어질 것들은. 그래서 피리어드 이제 웬만하면 피리어드는 잘 안 쓸 거예요. 공전주기 T를 쓸 거예요. 장반경은 그냥 R로 쓸 때도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R 루트 R에 비례하거든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곱은 상수니까 주기는 R 루트 R. 그래서 장반지름이 2배 차이나 형성이 있다면 공전 주기는 2루트 2배 더 길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장반지름이 4배 더 길면 4루트 4, 즉 8배 더 길어야 되겠다고요. 알겠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합 주기 이런 거 볼 때 공전비도 반지름이 길어지면 공전 주기는 계속 길어져요. 근데 회합 주기는 외행선 같은 경우에 짧아지는 것을 봅니다. 공전 주기하고 회합 주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화성과 목성에 대해서 공전 주기는 목성이 더 깁니다만 회합 주기는 목성이 더 짧은 이런 관계가 나와야 된다고요. 색깔 구분해갖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케플러 법칙은 지구과학 시간뿐만 아니라 물리에도 계속 써먹으니까 한 번 공부해갖고 두 과목 써보니까 얼마나 좋아. 자, 여기서 그러면 케플러는 저 조화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는 몰랐다 했죠. 그걸 증명한 게 누구라고요? 뉴턴이에요. 뉴턴은 원운동하는 질량체가 있었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운동을 하게 한다면 하겠습니다. 이 원동을 만들게 하는 F90력은 하고 있네요. F90력이 두 물체가 당기는 만유인력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만유인력보다 그냥 보편 중력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90력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요 스몰 m의 질량체가 반지름 R에 대해서 속력 V의 제곱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만유인력이라고요? 만유상수 G에 대해서 R 제곱에 라셈 스몰 m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 질량체 스몰 m은 신경 쓸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대신 줘야 돼요. 여기에 그래 스몰 m 질량체가 있어서 거리비가 만약 1대 2였다면 거리비가 1대 2였다면 각 지점에서 만유인력의 크기는 1의 제곱분의 1대 2의 제곱분의 1로서 1대 4분의 1, 즉 4대 1이 됩니다. 알겠나요?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m이 있었고 여기에 2m짜리가 있었다면 그럼 그대로 질량 상관없이 그래 하면 안 되죠. 여기서 글자 잘 읽으라는 얘기야. 만유인력의 크기를 물었는지 근데 그게 한 물체였다면 만유인력의 크기나 90의 크기나 90 가속도의 크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F 이퀄 MA 하면서 이 A를 90 가속도로 읽습니다. 90 가속도 할 때는 요 스몰 m의 질량이 어쨌든 잘라지니까 신경 쓸 건 없습니다만은 90몇 했다면 이 스몰 m짜리 A라는 물체와 2m짜리 B라는 물체, 3m짜리 C라는 물체 이런 거 있었다면 질량을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90 가속도와 90력은 달라요. 여기서 제발 글자 좀 잘 읽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지름 R도 하나 없애봅시다.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V의 제곱은 G 라셈의 R분의 1 이렇게 되죠. 속력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이라는 것은 한 주기 동안 거리 한 원중 2파이 R만큼 하는 거죠. 거기에 제곱을 쓰겠다는 거죠. 이제 요 식에서 전개 때리면 4파이 제곱 R 제곱 분의 T의 제곱은 G 라셈 R분의 1 됩니다. T 옮기고 R 옮기면 4파이 제곱 R의 3승분의
G 라잼은 주기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공전 주기의 제곱과 장방면 R 3승이 비례함을 보여야 되겠죠. 참고로 그거는 요 라잼 질량체 한 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말은 물리 2 들어가서 90년 문제를 할 때 요 놈은 라잼인데 이쪽은 이 라잼짜리 넣고 반증 2R 넣고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서로 다른 놈이라면 이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90년과 만유인력, 특히 물리 문제 풀 때 이거 한 줄 써놓고 시작하면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조화법칙의 증명은 만유인력으로 뉴턴이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페이지 189쪽인 것 같은데요. 케플러 법칙 정리 다시 해보시죠. 189쪽이죠? 케플러 법칙 정리해라. 자, 세 번째 페이지 190쪽을 펴보시면 이제 우주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옛사람들이 당연히 지구 밖을 나갈 수가 없었죠. 근데 뭐 밤하늘의 별들은 계속 보고 밤하늘의 달이라든지 행성들의 위치들을 보면서 우주는 이럴 거야 라고 상상을 한 거죠. 물론 지금에 와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태양 주위에 수금, 지화, 목토, 철에 돌겠고 그는 또 태양도 우리 은하 중심으로 이렇게 돌겠고 또 우리 은하는 또 안드로메다 은하와 또 가까워지고 반면 저 멀리 있는 은하는 또 우주 팽창을 통해서 점점 멀어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뭐 그 당시에 우주관이 있습니다. 하늘도래라고 하는 천동설이 나오는데요. 이 천동설을 집대성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AD 140년경에 완성됐는데요. 문제는 AD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기원전 BC보다 더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벌써 2000년 이상 전에 기원 전에 옛사람들은 지구의 크기도 알았고요. 달의 크기도 알았고요. 달까지의 거리도 알았고요. 태양의 크기 및 태양까지 거리도 알았어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이미 여러분 중1 때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 측정, 물론 상당 오차가 있었죠. 그래도 현재 지구 반경 6,400km 대비 그렇게 큰 오차 나지 않아 한 7,100km 이 정도 사이즈를 알았댔습니다. 그럼 달의 크기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네요. 연 내신할 때 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내신할 때는 동전 이렇게 앞에 놔두고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동전의 지름 스몰 d와
동전까지의 거리 스몰 l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달까지의 거리 라지 l을 알고 있으면 달의 지름 라지 d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달의 지름을 먼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네요. 지구의 월식대, 지구의 본 그림자가 있고요. 그래서 달이 쓱 지나가는데 달이 본 그림자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개기식 시작하면서 들어오죠. 점점 들어오면서 한 번 지나요, 두 번 지나요, 세 번, 그리고 네 번 최대 지나면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물론 딱 지름 따라 들어갔을 때 네 번 나와요. 이렇게 갈 때 네 번 안 나오죠. 알겠습니까? 근데 제일 오래 월식이 진행될 때 보니까 네 번 진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지구 지름 대비 달의 지름은 4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옛날에. 이걸 먼저 알았어요. 그럼 그래놓고 동전대 보니까 이 거리를 알았죠. 약 30만 킬로미터 이상인 걸 알았습니다. 이해됐어요? 지구가 반지름이 그 당시에는 7,000km 정도 생각하고 달까지가 한 30만 km 이 정도쯤을 알았습니다. 물론 킬로미터 단위를 그때 쓸 리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쓰는 길이의 잣대별로 몇 대 몇 이런 것들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라? 태양이라는 놈이 달하고 비슷하게 시기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태양 앞에 달이 쓱 가리면 계기 일식이 될 때 그럼 달이 왜 상현달 됩니까? 라고 한다면 태양이 이렇게 있겠고 지구가 있겠고 여기가 직각이 될 때 달이 상현달로 또는 하현달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각도를 알 수 있죠. 이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직각입니다. 이 각이 89.9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대비 이 길이가 지금 현재는 400배 정도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380배 정도 거리라고 알았습니다. 380배 정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400의 1이에요. 그 당시에 이걸로 어차피 400일, 380일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구 반지름 대비 달이 4분의 1 그렇다면 달하고 시기에 비슷한 태양은 지구 지름과 약 100배 차이 지름이 100배 차이 실제로 108배 차이인데요. 지름이 100배 차이면 부피로는 100에 100배 되니까 100만 배 차이로 이게 더 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때 다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지구보다 100만 배나 부피가 더 크다는 태양을 알았어요. 얘가 도는 게 맞아? 지구의 주위를? 아니잖아요. 얘 여기서 항상 뭐 물화생인지 똥 싸지고 있다 하면 맨 처음 나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사원소설은 뭐예요? 물, 바람, 흙 이런 것들이죠. 뭐 바람은 공기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원소들은 지들이 끼리 뭉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사과는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사과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으로 떨어질 거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보입니다. 그죠? 그래 보니까 돌덩을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네요. 돌에 땅에서 나왔던 사과를 떨어뜨려도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땅이 있고 물이 그 위에 있잖아. 땅이 있고 물이 밑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물에다 돌 떨어지면 돌이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맨 밑에, 물이 그 다음에, 공기는 그 다음에. 불태우면 어때요? 위로 올라가죠. 빛나는 저놈들은 가장 위에. 이래서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심이 누가 돼야 된다? 지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동설을, 지구 중심설을 싸질러 놨습니다. 전동설, 지구 중심설, 즉 지구가 있고 달이 돌고 태양이 돌고 누구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돌고 각종 행성들이
뭐 화성들이 돌고 별이 돌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이게 천동설입니다. 다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설명 가능한 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관찰한 모든 것들은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이걸로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습니다만 지구주로요. 달이 돌아요. 지구주로 태양이 돌면서 일주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태양이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요. 화성이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요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별이 하루 만에 저렇게 돌면서 말입니다. 연주 운동도 소개했습니다. 이 태양이 움직이는 각 속도와 별이 움직이는 각 속도가 서로 다 같지 않다는 뜻에서 자 조금 어려운 기호인데요. 오메가 이게 각 속도 각 속도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각 속도가 태양의 각 속도와 별의 각 속도가 달라서 별 사이를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지 했습니다. 자 방금 내가 태양 어느 손 움직였습니까? 왜 오른손? 왼손이었는데요. 별 사이를 태양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 반시계 방향. 수업 때 나를 바라니까 맨날 얘기해줘. 내가 수업 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손짓 발전하는지 말했잖아. 안 보니까 힘든 거야. 봐야 돼. 귀로 들어서는 아무것도 안 남아. 보라니까. 내가 여러분 사이에 별들 사이에 태양이 이렇게 움직여.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나중에 기억해낼 수 있다면 이 방향,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수업할 때 나를 보라고. 왜 맨날 다 고개 쳐박고 있냐고. 귀로 들어서 알아낼 것 같아? 그러면 왜 이게 다릅니까에 대해서 프토레마스는 무슨 얘기했냐면 아니 이것들은 하늘이 신이 만든 거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주기의 역수가 속도가 되겠고 이 각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도는 각속도와 별이 도는 각속도가 서로 달라서 별 사이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생겨서 연주운동, 즉 태양 연주운동은 별들 사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별들은 시계 방향으로 연주운동하죠 라는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알겠어? 우리는 외행성은 충은 한밤중에도 볼 수 있었죠. 근데 내행성은 특정 각도, 다시 보면 최대 이각인데요.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내행성인 수성과 금성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 또는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만 볼 수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하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 사이를 금성이 도는 주전원, 이게 금성의 주전원이에요. 금성이 이따시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금성이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아까 내가 비너스 1, 2, 3, 4 했던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비너스 5, 6, 7 이렇게 되면서 태양이 움직일 때 이 금성의 주전원의 중심이 이 심원이 움직이는 요게 같은 각도 본대요. 그래서 수성과 금성의 최대 이각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는 관측 가능한 게 새벽에 동쪽 하늘 또는 해질 뒤에 서쪽 하늘 볼 수 있는 최대 이각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무엇을 통해 설명했습니까 하면 각속도 오메가인데요. 누구? 태양의 각속도와 금성의 이걸 주전원이라고 주전의 중심이 도는 이걸 이심원이라는데 금성의 이심원이 도는 각속도가 서로 같다라고. 이게 마치 지구 태양 사이에 이게 실로 매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오, 그 수성과 금성 뭐 이딴 식으로 움직입니까?
그건 모르지. 신이 만든 거니까. 누가요? 프테르마이스 이 새끼가요. 반면 화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전을 그리고 이게 이 주전의 중심이 20원이 하루에 한 바퀴 그렇게 일주 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성과 금성 그리고 화, 목, 토 5개 행성의 역행도 설명했네요. 이 역행은 이걸 우리 주전이라는 건데요. 주전이라는 것을 들고 소개했습니다. 이 주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행하다가 역행하다가 순행하다가 역행하다가 이렇게 말입니다. 복잡하게 해놨죠. 그 복잡하게 된 것은 점점점 관측된 데이터를 하나씩 더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구중심설, 천동설은 이렇게 어쨌든 그 당시에 관측 가능했던 데이터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주전원도 대입하고 20원도 대입하고 그리고 수정과 금성은 20원이 같은 각도로 돌아가는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몰라. 이거 하늘 뜻인데 신의 뜻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건아야 일어서 수업해. 그 다음에 설명 두면한 게 있습니까? 하면 그 당시에 알았던 건 아니에요. 금성의 보름달의 위상 변화와 그리고 연중 시차 이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죠. 테르마이스가 눈으로 보고 금성이 보였던 모양 보이는데 하면서 이렇게 쓴 건 아니라 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우주관 이 부분이 소개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네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야 저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자연이 저렇게 복잡할 리가 없을 것 같아. 차라리 태양을 중심에 놓고 수, 금, 지, 화, 목토천에 이렇게 놓으면 편하잖아. 그래서 모든 게 설명이 다 가능하죠. 설명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 원궤도로 설명하다 보니까 원궤도는 아니에요. 뭘로 돈다고요? 타원을 돌아요. 타원을 돌아요. 근데 뭐 간단히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기가 문제 증거를 찾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코페르니쿠스보다 누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다? 갈릴리가 찾아냈다. 갈릴리가 훨씬 더 다양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갈릴리가 망원경을 딱 개발해놓고 맨 처음 달을 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체는 신이 만든 거니까 당연히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형태, 구의 형태를 띌 거야 라고 했는데 얼라리야 달을 보니까 온통 우주 구덩이가 우주투돌하고 있다고요. 그래 그러니 쳐. 그 다음 목성을 봤네요. 목성 보니까 얼라리야 목성 주변으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봤던 목성의 4대 위성을 봤습니다. 저번에 옛날에 얘기했는데요. 갈릴리 이 사람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원경을 그렇게 메디치 가문에 딱 갖다 바치면서 먼 데서 오는 항구 이런 것들, 한국에서 먼 데서 오는 배들을
빨리 자기 비행기 알아맞히게 그렇게 하면서 연구비를 좀 조달받았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4개의 위성 이름은 그 메디치 가문의 아들내미 이름이래요. 어쨌든 갈릴레이가 목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래 목성 그런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는데 아니야 목성 주위를 도는 거 있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금성을 봤네요. 금성 보니까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는, 다시 말하면 비너스 1, 2 보름달 모양으로 보였죠? 비너스 7, 8 보름달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비너스 1, 2, 3는 이거 아니에요. 그 앞에 했던 놈이에요. 물론 비너스 3나 비너스 6처럼 상현 하현 위상으로 보일 때도, 그리고 비너스 4나 5처럼 초성 또는 금문 위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초동소에서는 다 초성 아니면 금문으로만 보여요. 글 수가 추정하겠습니다. 예, 천동설로